첫 번째 챕터는요, 좀 가볍게 이해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로 나와 있고요. 자, 이론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장은 한 번씩 읽어주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일 거고, 두 번째 장에서요, 우리 이번 챕터에서 가장 잘 알아두어야 할 내용, 스포츠 교육의 가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스포츠 활동을 통한 인간교육이 강조되고 있고요. 가치에는요, 신체적 가치, 정의적 가치, 인지적 가치가 있어요. 요거 꼭 구분지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론 정리 한번 보실게요. 체육진흥법은요, 매년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꼭 익숙하게 만드셔서 문제에 맞추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에는요, 학교 체육과 생활 체육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학교 체육진흥법은 학교 체육 활동 강화 및 운동부 육성 등 학교 체육 생활 활성에 필요한 내용들을 법률로 정한 것이고요. 국가와 지방단체와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해야 하고, 교육부 장관은 문화체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수립 시행한다 라고 합니다. 자, 전체 내용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고요. 일단 우리가 가장 쉽게 알아야 할 건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 학생의 생활 체육활동 활성화, 학교 체육 행사의 정기적 개최 등의 교류 활동 활성화 등등 요렇게 되어 요게 좀 지문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요거 한 번씩 읽어보셔야 해요. 자, 다음 학교 스포츠 클럽 내용인데요.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빈 공간에 필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우리는 학교 스포츠 클럽과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의 용어를 구분하셔야 해요. 약간 비슷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학교 체육에는요, 정규 학교 교육 과정과 비정규 교육 과정으로 나뉘어요. 이 중에 정규 학교 교육 과정은요,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으로 나뉘고요. 비교과 활동에는 스포츠 클럽 활동이 포함됩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도 불러요. 비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된 활동은요, 스포츠 클럽, 즉 자율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용어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계속 이어서 정리해보면 스포츠 강사는 중고등학교에서 스포츠 활동을 지도하는 체육 지도자, 대부분 체육과 관련된 학과를 이수한 전문가이고요. 필요한 자격증으로는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중학교 체육 2급 정교사, 실기교사 자격증, 생활체육 3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증 하나 이상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강사의 역할과 책무, 우리 요거 좀 알아두셔야 해요. 자, 요런 것들이 있고요. 스포츠 강사는요, 체육 수업을 보조하고요. 안전관리, 교구 및 시설관리도 해주어야 하고, 평가제를 업무를 지원합니다. 자, 그리고 체육 관련 행사도 지원하고요. 정규 수업 외에 학교 스포츠 클럽을 지도합니다. 쭉 보면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2번 생활체육에서 스포츠 지도사는요, 전문 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격 종목에 대하여 전문 체육 및 생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 같은 말이네요. 자, 그리고 지도하는 대상 및 특징에 따라 전문 스포츠 지도사,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노인 스포츠 지도사 등으로 자격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한 번씩 읽어보셔서 구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외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인 진흥 정책도 있어요. 이거 한번 참고로 읽어봐 주시면 되고. 우리 이번 챕터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소외계층 진흥 정책이에요. 소외계층 진흥 정책에는요, 스포츠 버스와 움직이는 체육관, 행복 나눔 스포츠 교실이 있고, 또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어울림 스포츠 광장이 있습니다. 요거 정도 의미와 종류 알아두셔야 합니다. 체육교사의 자질에는요, 스포츠나 신체 활동을 통한 인간을 가르치는 직업이므로 인간의 전체적인 측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체육교사의 구체적 역할에는요, 안내자로서, 지도자로서, 모델로서,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스포츠 강사의 자질에는요, 학교나 스포츠 클럽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서 요런 자질들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 생활 스포츠 지도자의 자질은 참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고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여 참가자들이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생애 주기별 특성과 발달 과정, 요거 구분지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일반 성인기, 노년기로 구분지어져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요. 생애 주기별 평생체육 활동에는 반드시 인간의 성장과 변화 단계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하고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유아체육과 유아체육과 아동체육, 청소년체육, 성인체육, 노인체육이 있습니다. 자, 유아체육은 발달 특성에 따라서 구분지어서 생각해 보면요. 기초운동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고, 아동체육은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하고 생활습관과 올바른 판단력을 함양하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 기회는요, 학교 체육뿐만 아니라 수영, 등산, 야영 등 야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체육 활동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성인기는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 등 무산소 운동을 적절히 조화롭게 배분해서 구성하여야 하고, 노인 체육은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쇠퇴하는 시기고요. 노년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노화를 지연시켜주며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체육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건강 상태와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운동 기능 분류를 보면요. 움직임 기능 분류, 비이동 운동과 이동 운동 기능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또 물체를 조작하는 기능도 있고 도구 조작 기능도 있습니다. 전략적 움직임과 기능도 있고요. 표현 및 해석의 움직임, 빠져네 움직임 주제에 대한 분류도 있어요. 이 분류에 대해서 요 뒤에 예를 들어 나와 있는 동작들을 기억하셔서 연결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표현 및 해석적 움직임에는요, 음악을 듣고 표현하기, 이런 느낌들이에요.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되는 내용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여가 전용, 삶의 질 향상, 경험 확대, 운동 기능 향상, 건강 유지 및 증진, 시민 정신 함양 및 공동체 형성이 있어요. 요거는 한 번씩 꼭 읽어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 전문 체육 프로그램 지도 개발을 위한 6단계. 요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술 파악, 이해, 분석, 순위 결정, 지도 방법 선택, 연습 계획 수립. 이거 단계별로 순서대로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바로 OX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론 정리 볼게요. 자, 우리 이번 챕터는요.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예요. 자, 매년 출제율이 거의 50에서 60% 이상이 되고 있고 항상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충분히 이해하시고 완벽하게 개념 정리하셔서 시험장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교육 모형의 종류에는요. 자, 직접 교수 모형이 있고 개별화 교수 모형, 협동학습 모형, 스포츠 교육 모형, 동료 교수, 탐구 수업, 전술 게임 모형과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 하나로 수업 모형, 스테이션 티칭 모형으로 총 10가지가 있어요. 그거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직접 교수 모형은 우리 선생님은 하나인데 학생은 많아. 1대 다인 수업을 할 때 사용되는 수업 방법이고요. 모형의 주제는 교사가 수업의 리더 역할을 합니다.
자, 우선순위는 심동적인 게 우선이 되겠고, 자, 교사는 수업에 대한 거의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높은 비율의 참여 기회와 수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별화 지도 모형, 두 번째 개별화 지도 모형은요. 학습 우선순위는 우선 심동적인 거예요. 심동적인 게 가장 우선이 되고요. 요거를 이해하기 쉽게 보면 1대1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1대1 학습을 하는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든 건요. 학생이 결정해요. 수업 진도는 학생이 결정을 하고 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교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도 진도를 계속 나갈 수 있고요. 수업 진도를 학생이 결정한다. 이게 좀 포인트입니다. 협동학습 모형은요. 조별 과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조별 과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팀원이 함께 학습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학습 모형이에요. 다음은 스포츠 교육 모형인데요. 이 교육 모형은 유능하고 박식하며 열정적인 스포츠인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이고, 자, 우리는 이 모형은 학생들에게 스포츠 상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역할과 구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학생들은요, 스포츠 리그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과 경험을 통해 스포츠 속에 내어 있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배울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긍정적이고 교육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동료 교수 모형은 나는 너를, 너는 나를 가르친다 라는 게 모형의 주제이고요. 동료 교수 모형은 학생들이 교사 역할과 학습자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협력하고 주어진 학습 과제를 완수해 나가는 모형이에요. 자,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여섯 번째로 탐구 수업 모형은요. 우리 생각하면 수행평가 생각하시면 돼요. 수행평가 했었을 때 느낌 생각해 보시면 모험의 주제는요. 문제 해결자로서의 학습자입니다. 문제 해결자로서의 학습자. 학생들에게 설명식으로 전수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두는 수업 방식이에요. 이 수업의 주체는 학생들이고요. 직접적인 경험을 중시합니다. 전술 게임 모형은 이해 중심의 게임 지도이고요. 운동 기능의 반복 수행보다는 실제 게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학습하는 거예요. 자, 경기 규칙이나 경기장의 크기 및 모양, 인원수 등을 적절히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 모형입니다. 자, 다음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은요. 보다 나은 사람을 만드는 게 목표이고, 자, 줄여서 TBSR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요 모형에서는요, 책임감 단계 수준이 있어요. 자, 0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나눠져 있고요. 자, 0단계가 가장 처음 단계예요. 자, 0단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에 0단계. 자, 요거는 무책임한 단계예요. 자, 무책임이에요. 참여 의지도 없고요. 통제 능력도 없고요. 의사도 없고요. 심지어 남을 방해까지 해요. 0단계가 무책임 단계이고, 자, 그리고 1단계에서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존중하는 단계는요,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기 시작해요. 그리고 참여합니다. 자, 그래서 타인을 고려하기도 하고요. 안전하게 참여를 합니다. 자, 책임감이 더 발전되면 2단계 참여와 노력의 단계에서 자기 동기 부여가 있어요. 의무감 없는 자발적인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보면 같이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굳이 시키진 않아도 운동기구 정리하는 걸 옆 사람이 하는 걸 보면 같이 그냥 도와서 하는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게 참여와 노력의 2단계 참여와 노력의 단계였고요. 더 나아가서는 3단계 자기 방향 설정의 단계에서는 교사의 감독 없이 과제를 완수하기 시작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 더 나아가면 돌봄과 배려 단계예요.
경청하고 대응하고요. 타인의 요구와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보다 더 책임감이 발전하게 되면요. 5단계 전이 단계까지 오게 되는데요. 요 상태는 타인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학교 밖에서 훌륭한 역할 본보기가 됩니다. 요 여섯 번째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과 책임감 발달 수준 요거 좀 나누어서 단계별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스포츠 지도의 교수 기법 중에서는요. 신호 간섭, 접근 통제, 삭제 훈련, 보상 손실이 있고요. 자, 요 각각의 내용을 구분하셔서 알고 계셔야 해요. 자, 신호 간섭은요. 교사가 어떤 신호를 줘서 나 학생의 부주의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행동이고요. 접근 통제는요.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접근하거나 접촉해서 그 행동을 조절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삭제 훈련은요, 학생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칭찬하거나 보상해서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보상 손실은요, 연습 시간에 지속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에게 경기 출전권을 제한해서 행동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자, 다음 지도 계획안 작성을 위한 고려사항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99페이지 과제 제시 전략에서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우리가 하는 방법들, 해야 하는 것들을 볼게요. 자, 학습 방해 요인을 통제해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원인에서 학습자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주의 집중 신호와 절차를 확립해야 하고 지도자 가까이 집합시켜 설명하도록 해야 하고요. 과제를 간략하게 제시해야 학습자가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과제 전달 방법에는 우리 언어적 전달과 시범 매체를 사용한 방법이 있어요. 이거 세 가지 있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학습 단서의 선택과 조직에서는요. 학습 단서는 정확해야 해요. 그래야 학습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수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서의 수가 많아서는 안 되고 학습자의 연령과 수준에 적합한 단서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방법 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질문을 활용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회고적 질문 방법과 집중적 질문 방법, 분산적 질문 방법, 가치적 질문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 키포인트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회고적 질문 방법은요. 단답형으로만 대답할 수 있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좀 조금 애매해서요. 우리 쉽게 축구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축구를 할 때 공격수가 공을 손으로 다루면 요건 반칙일까 아닐까? 요런 질문은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요런 질문들이 회고적 질문 방법입니다. 자, 집중적 질문 방법은요. 수렴형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했던 내용을 분석하고 통합에 필요한 질문입니다. 자, 요거는요. 지도자는 이미 결과의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요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질문 방법입니다. 자, 다음 분산적 방법은요. 확산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경험하지 않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질문이고요. 정답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 방법으로 생각해서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 방법입니다. 마지막 가치적 질문 방법은요. 자, 사실 문제보다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를 다루는 문제에 관련된 질문 방법이에요.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요거 꼭 나눠서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자, 이번 단원에는 좀 암기해야 할 게 좀 많아요. 많이 읽어보시고요. 수업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익숙하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은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여기 연습 중 지도자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지도자의 행동에는 지도자가 수업 중에 하는 행동은요, 기여, 비기여 행동과 간접 기여, 직접 기여 행동으로 나뉘고 있고요. 자, 비기여 행동은 수업에 아무런 기여도가 없는 행동이에요. 손님이 와서 손님을 접대하거나 뭐 통화를 하거나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요. 이런 경우는요, 방해를
이런 경우에는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합니다. 간접 기여 활동은요, 학습에는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만 수업 자체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상당한 학습자를 처리할 때의 행동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과제 외에 토론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이 돼요. 이런 경우도 간접 기여 활동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직접 기여 행동은요. 수업의 전달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행동에는요, 지도 행동과 운영 행동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문제를 직접 가르치는 행동이 있어요. 그리고 운영 행동에는 환경을 조성하는 교수의 행동이 포함됩니다. 이거 꼭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해요. 자, 피드백. 피드백도 또한 중요해요. 피드백은요, 우선 구분을 하게 되면 좀 대표적인 것들로 보게 되면요, 정보자, 피드백 제공자에 따라서 내재적, 외재적으로 나뉘고요. 자, 피드백 양식에 따라서 언어적, 비언어적, 그리고 결합한 복합적 피드백으로 나뉘고, 평가에 따라서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으로도 나뉘어요. 또한 교정적 특성에 따라서요, 비교정적 피드백과 교정적 피드백으로도 나뉘고, 자, 그 외에도 다른 피드백 구분 방법들이 있어요. 자, 요거 피드백 구분해서 좀 알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언어적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말로 하는 피드백이고, 비언어적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뭐 표정이나 박수를 치거나 뭐 엄지를 척하거나 엄지를 들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고요. 결합한 복합적인 피드백은요,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놓은 거예요. 긍정적인 피드백은 뭐 칭찬하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부정적인 피드백은요, 좋은 동작이 아니야, 너 그거 잘못했어, 이렇게라는 어떤 부정적인 불만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중립적인 피드백은 예를 들면 어땠어? 약간 요런 류의 느낌을 전달하는 겁니다. 요거 한 번씩 꼭 표 읽어주셔야 해요. 예방적 수업 운영에는요, 자, 요거는요, 수업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수업 운영 시간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고요. 하는 종류에는 체초 활동을 통제해요. 그리고 수업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하고, 출석 점검 시간을 절약해야 합니다. 주의 집중에 필요한 신호를 정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높은 비율의 피드백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활용을 하고, 그리고 운영 시간을 기록하고 게시합니다. 열정, 경력, 주의 환기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즉각적인 성과를 위한 수업 운영 게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요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요렇게 여러 가지들은 뭐 문제 내기 되게 좋아요. 이 중에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면 꼭 고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번 볼게요. 자, 우리 무스카 모스턴의 수업 스펙트럼은요, 총 A부터 K까지 총 11가지로 나눠 놓았고요. 자, 명령형, 연습형, 교류형, 자기점검형, 포괄형, 유도발견형, 수련발견형, 확산형, 자기설계형, 자기주도형, 자기학습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 A부터 F2까지는요, 모방 중심의 교육 학습이고요. F부터 K까지는요, 창조 중심의 학습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씩 보게 되면 명령형은요, 직접 지도형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연습형이 있고, 교류형은 동료 교수 모형과 관련이 있어요. 동료 교수 모형과 관련이 있어요. 자, 자기점검형 또는 자기점검 학습형은요, 개별화 지도 모형과 탐구 수업 모형과 관련이 있어요. 연관지어서 기억하시면 쉬울 거예요. 자, 다음 포괄형 교육 모형은요, 개별화 지도 모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유도 발견형, 수련 발견형, 생산 확산형 중요시 외워주셔야 합니다. 유도 발견형은요, 한 가지 개념적 아이디어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이 스스로 알아낼 수 있도록 질문을 계속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수련 발견형은요, 문제 해결형이라고도 하고,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스스로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교사는 문제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에서 합리적 사고를 통해 그 한 가지 정답을 찾아내는 수업 방법입니다. 확산 생산형은요, 하나의 질문에 다양한 반응과 해답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기 설계형은 뭐 개별화 지도 모형과 비슷한 연관되는 내용이고요. 우리 생각해보면 졸업 논문 쓰는 게 요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장에 자기주도형과 자기학습형도 되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이번 단어는 뭐 그냥 간단하게 몇 번 암기 정도보다도 좀 읽어서 이해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단원이에요. 자, 그럼 이론 바로 보시면요. 우리 밑에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있어요. 우리 진단평가는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평가이고요. 기초 능력을 평가해서 지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형성평가는요, 학습 과정 중에 하는 평가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총괄평가는 활동이 완료된 후에 실시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도 구분해 주시면 충분히 문제 맞히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신뢰도는요, 신뢰도. 자, 동의한 검사 또는 동형의 검사를 반복 시행했을 때 개인의 점수가 일괄성 있게 나타나는 정도를 말하고요. 평가의 결과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신뢰도에는 검사, 재검사, 동형 검사, 내적 일괄성이 있고요. 검사, 재검사는 시간차를 두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형 검사는요, 동일한 구인을 측정하는 두 개의 검사지를 사용하여 하는 것입니다. 내적 일괄성은요, 특정 도군의 문항들 간의 연관성 유무, 즉 내적으로 일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특정 문학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평가 방법에는요, 체크리스트, 평정 척도, 루브릭이 있어요. 자, 루브릭의 예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브릭은 이런 식으로 작성된 것을 말하고요. 평정 척도는 보통 우리 평정 척도는 약간 매우, 약간 중간, 약간 매우,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 1번부터 쭉 돼 있고 중간 이렇게 돼서 어디다 표시를 하는지 되어 있는 그런 척도표 있어요. 자, 여기다가 2번, 3번, 4번, 5번 있으면 하는 표를 말하고요. 자, 체크리스트는 대답이 예, 아니오로 나올 수 있는 거. 자, 그런 표를 말합니다. 이 챕터는요, 요즘 기출 문제에서 별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이론을 한번 볼게요. 현장 연구의 특징. 현장 연구의 특징은 지도자가 속해 있는 교육 환경의 맥락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장점과 자기 반성적 탐구의 형태라는 점입니다. 자기 실행을 반성하여 개선하는 것에 있고 문제의 설정, 정보 수집, 분석, 해석, 전문 서적과 연구물을 통한 지식 습득, 목표 달성을 위해 가능한 행동 결정, 실행 및 결과 기록이라는 5단계를 포함합니다. 자, 이상으로 교육학 강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